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는 경제평론가 또 주식 이 증권의 전문가이시죠.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99.2인가요? 99.5인가요? 까지 장중한 때 올라갔다가 1495.5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정부의 이재명 정권이 환율 안정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빠르게 이 환율이 상승했는데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경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펀더멘털 약화, 그 다음에 중동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원달러율 올라가면서 속절없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 오늘은 좀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로써 이게 또 확실해졌습니다. 뭐가 확실해졌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싫다가 확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사실 오늘 그냥 우리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시 반등 나오고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EU 주요 국가들 중에 뭐 국가 비축량을 풀겠다 하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까지 갔다가 80달러로 떨어진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G7 국가들이 비축료 풀겠다, 사우디에서도 우리 조율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 그냥 빨리 끝낼 거다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상황은 어쨌든 심리적인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전쟁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결국에는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계속 롤러코스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외부 이슈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런 거 원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GDP 주요 국가들 중에서 최하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라가 먼저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잘해서 나라가 좋아지면 좋죠. 근데 일단 국가 펀더멘털이 약한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잘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란에서 전쟁 나면은 바로 그냥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법안들 잘 보시면요, 이게 다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법이에요, 악법.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도 국가 펀더멘털의 저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지금 현 정권이 자꾸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들을 자꾸 압박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뭘로 성장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만으로도 커버가 되는 나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내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능한 국가면은 저런 방식들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고 수입과 수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그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에게 자꾸 부담감을 줘버리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국가 펀더멘털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살짝 얘기하겠지만 저 지금 노란봉투법이 악법인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현대차로 기준을 삼으면요. 현대차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밑에 1차, 2차 벤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벤더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하청업체가 있고 1차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거를 현대차 보고 책임지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한테 압박을 주는 게 아닌 뭡니까? 안 그래도 현대차 지금 그 아틀라스 로봇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데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1차, 2차 벤더까지 현대차가 책임을 지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라는 건지. 이게 지금 법안이 사실 저게 쌍용차 옛날 파업 때문에 저 워딩 보시면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노란 봉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노동자밖에 없습니까? 그쵸? 대기업들도 국민이고 그 외에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노동자층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하면서 돈 많이 법니다 저 사람. 예. 돈 많이 버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서 이게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노란봉투법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랑 원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네.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등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게 노란봉투법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랑 협력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조선 노조들이 이거 반대하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내수로만 뭔가를 해서 끝나는 거면은 저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해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거를 자꾸 저런 노조랑 저런 쪽들 편만 들어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면은 저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가지고 뭐 기업들이 맘대로 해외 투자라던가 M&A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랐던 배경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일 쇼크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가격이 장중한 때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0달러 선에서 이제 조정 국면을 거쳤었죠.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때려잡는 거 하나, 돈 푸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유가상한제,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유가상한제를 지금 실시한다고 합니다. 빨리 실시하라 이렇게 이재명이 사실상 지시를 했고 뭐 이번 주 내에도 빠르면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가격제 또는 유가상한제. 자,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세요?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네. 왜냐면 저 가격 상한제가 이게 지금 뭐 당장에 뭐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유사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어쨌든 중간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요. 진짜로 올라가서 들어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아지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들어오는 가격이랑 파는 가격이 똑같으면은 저 사람들은 뭘 남기고 장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럼 저렇게 가격 제한해버리면은 저 위쪽 나라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자꾸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란 전쟁 이거 끝나고 또 다른 또
국제적인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보면요. 어쨌든 일단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뭐 표심을 얻고자 하는 약간 좀 이슈화 시켜가지고 뭔가 빠르게 대처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 가격 상한제는 뭐랑 같냐면요. 환율 올라간다고 떨어뜨리겠다라는 소리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인데 이거를 왜 시장의 흐름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자꾸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딱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네. 돈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코스피 올리겠다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고 또 원달러 환율 올라가니까 환율 떨어뜨린다고 그러고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세금 깎아줄게 우리나라 주식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영업하는 거를 막아버리고 이거 다 통제만 하잖아요. 예. 부동산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시장의 이런 경제는요. 이 시장 그 사고 팔고 그러니까 수요자와 매도자 공급자 이런 사람들 간에 거래를 자유롭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건데 지금 그 상식의 틀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유가가 더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저 상한제로면은 그럼 주유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월세나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유류세 인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받아가는 세금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깎아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가격 상한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소비 쿠폰 뿌렸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돈 풀었죠. 근데 지금 세금을 안 걷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뭔 일만 터지면은 세금을 조절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유류세 인하, 비축료 풀고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더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을 깎아내리면은 유가가 안정됩니다. 우리나라 유가가. 근데 세금은 그대로 깎을 생각이 없고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격 상한제 해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정유사들 기업들에게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이랑 노란봉투법이랑 가격 상한제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가 문제냐면 세금은 건들 생각이 없고 세금은 더 받아야 되겠고 기업한테 전가시켜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게 참 어디에서 온 방식인지는 저도 참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이랑 저런 쪽에서 온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의 일처리 방식과 북한의 일처리 방식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저 환율 안정 3법 저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뭐만 하면은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화살이 되고 폭탄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오냐?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세금은 줄어들면 안 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도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상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네네.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줘도 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세금에는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정부가 돈을 여태껏 풀었으니까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딱 내로남불 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게 하나 있죠. 조선의 왕조가 무너질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반란 형식으로 조선의 많은 민중들이 일어날 때는 대개는 이제 궁율한 상황에서 세금이 만들어지거나 세금이 높아질 때입니다. 군포세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싸우게 되는데 지금의 이 선진 국가로 가왔다는 대한민국 여전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국가 권력 관료자들이 자기 멋대로 써요. 국민들이 벌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옛날로 하면 상인들과 이제 민중들이 벌었던 돈을 막 걷어들여 가지고 세금을 사실상 착취성 그런 세금을 통해서 벌어들여서 왕조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돈을 막 뿌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역사가 반복되나요? 자, 큰 정부, 세금이 높은 나라가 좋을 수가 없죠. 그건 조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장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순히 개별 상황으로 주가, 환율, 이런 문제, 유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제기였고 일부에서는 경제 대공황의 전조 증세다 이런까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 4분기 GDP 역성장 있었죠. 자, 2020년도 올해도 대한민국 경제 전망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유가 문제만으로도 벌써 경제 성장률이 2%가 아니라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고물가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고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래 인플레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막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9% 이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고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유가가 오르고 대외적인 변수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랑 관세 협상 하니 많이 할 때도 다 대기업 회장님들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기업에다가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기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 돈 잘 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물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국제유가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마트 가보세요. 실제로 소, 돼지, 닭 이거 다 지금 1년 만에 물가가 지금 10%대? 지금 저 육고기들만 올랐습니까? 채소, 과일 이런 거 요즘에 주말에 대형마트 가시잖아요. 마트 가시면은 요즘에 10만 원 가지고 장을 못 봅니다. 20% 40%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은 채소 과일은. 그러니까 최소 이제 1가족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마트 한번 가서 장 보면은 최소 2, 3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마트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수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 채소라던가 이런 것들, 유기농 채소 이런 것들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장 보러 가면은 유기농 채소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경기가 살아나고 하려면은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걸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제로 쓰는 게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을 조금 더 싸게 들여와가지고 국내산은
어떤 농부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격은 높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대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갖고 수입하는 거랑 뭐 이런 거랑 다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비싸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소비가 더 줄어들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고환율 뭐 이런 거 저런 거 국가 펀더멘털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란과 같은 일이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대외적인 이슈들, 글로벌적인 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6월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소비 쿠폰 풀면은 경제가 살 것이다. 근데 소비 쿠폰 받아가지고 그것만 쓰고 실제로 소비는 안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돈은 풀어서 나라에는 빚졌죠. 빚졌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돈 벌자고 해가지고 지수 올리겠다라는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더 올리자 이러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뭐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것들 다 억제하면서 뭐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이런 거 통해가지고 기업들 압박하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분들께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국가 펀더멘털 개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부양이 중요한 건지 이거를 진짜 저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시장 뭐 계속 우상향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손실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러면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업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기업들을 압박하고 기업들을 옥죄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발상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이런 상승이 건전한 상승이 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좋아져야 되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난다. 지금 저런 식으로 웃음밖에 안 나요. 국민성장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꾸 주식을 바라보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선택인 거잖아요. 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인 거잖아요. 투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펀드 이름에다가 국민성장 펀드 넣어가지고 뭐 사실 지수 잘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꾸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펀드 만들고 뭐 코스피 부양하고 코스닥 부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옆에서 나 삼성전자 사서 얼마 벌었어 하이닉스 사서 얼마 벌었어 하니까 자꾸 포모 심리로 감정적으로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자꾸 정부가 조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국가 펀더멘탈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저렇게 뭐 국민성장 펀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자꾸 저런 달콤한 말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서 시선을 자꾸 주식에다가만 몰아놓고 결국에는 뭘 원하는지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은 본인이 과거에 작전주였다니까 작전주로서 톡톡하게 재미를 봤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아예 국가적 차원의 작전주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한가요? 모든 국민을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의 사명인가요?
주식 투자가 의무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상한 국가로 만듭니다. 뭐 카지노 국가를 만드는 이상한 국가의 지도자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재명 국가 형식인가요? 뭐 그런 장면, 펀더멘털 여기까지 함께 좀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문정 문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문정이 스스로 문자를 공개를 했네요. 정성호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불법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특정 사건만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완전히 패싱됐잖아요. 패싱을 다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가 아니고 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공개하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이제 김어준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아니냐 그것도 김어준 방송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정성호 아니냐고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임원정 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도와주느라고 이 사실 그 문자를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자를 자주 해서 자기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그 문자는 안 왔다. 그러니까는 거래 내용, 이 공소 취소하고 그 보안 수사권을 맞바꾸는 그런 내용은 없다. 봐라. 이거 저 정성호가 안 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자를 받은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날짜를 공개를 했어요. 마지막에 받았는데 그때 인천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을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보도 자료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원정이 저 문자 메시지에서.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오전 중에 좀 그 허가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성호가 뭐 낮에 일이 많아서 못 봤다 하고 오후에 봤다고 하면서 저기 처리하시라.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거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이재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특정 사건인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률 위반이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정성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만 있었던 거 아니죠. 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 문제로 바로 이어서 한번 좀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데. 김어준 측에서 이미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서를 지금 터뜨렸지 않습니까? 이 사태의 사실은 근본적 원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지가 궁금해져요. 이거는 일단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봐야죠. 하나는 이제 팩트인가 이게 정말 거래가 있었던가 이거 하나 하고 이게 터진 게 자파 방송에서 터졌잖아요. 그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이 자파 내부의 그 어떤 그 헤게모니 다툼이 실제로 있었고 이게 아주 세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팩트인데 이 팩트가 사실이라면은 이 문제도 김어준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탄핵감이다. 이재명 탄핵감이다는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탄핵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핵심이 그게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 그전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본인은 이제 수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해체를 지금 살짝 해체까지 시켰잖아요. 해체시켰는데 갑자기 막판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경파들은 보안 수사권도 다 뺏어야 된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은 과거 검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당연히 이재명이 거기에 찬성을 해서 완전히 보안 수사권을 다 뺏고 경찰한테 다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돌연 이 무슨 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왜 갑자기 이재명 쪽이 이렇게 돌아섰을까 하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건 검찰이고 본인이 검찰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보안수 사건을 주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게 확인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좌파 진영 안의 그 갈등 문제는 따로 또 봐야 되겠지만 이 팩터 확인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이 돼 있는 거죠. 예. 자, 김어준 씨가 사실은 이 논란을 스스로 키웠는데 어제는 이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탄핵 문제까지로 나서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 조율이 없었다. 본인은 사실은 모르고 방송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인수 기자,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가 폭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큰 거 취재했네. 추가 한번 취재를 기대해 보겠다. 이래서 잔뜩 부풀려 놨는데 네. 김어준 씨는 일단 좀 바보 행세인가요? 스스로 바보 행세하는 건가요? 발을 빼고 있어요. 네. 이게 도망치는 수법입니까? 아니면 치고 빠지기 수법입니까? 갑자기 이제 10일 날에 첫 방송을 했고, 네. 11일 방송 때까지도 계속 이어갔어요. 11일 방송에서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막 했거든요. 다른 그 출연자를 데려와서. 근데 어제 방송에서 갑자기 이제 발을 뺍니다. 네. 발을 빼면서 이재명이 그런 거래를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래를 해왔으면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그 장인수 기자를 절연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상황. 예. 장인수를 절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김어준 씨가 철수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이것은 특종이고 대단한 취재를 했고 후속 보도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 김어준 씨가 장인수 씨하고 미리 이렇게 뭐 협의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협의 안 하고 갑자기 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툭 던졌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서로 다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놔두고 장인수 씨가 본인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본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거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네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을 자기가 특종을 했으면은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커져요. 좌파 진영 안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엄청난 문제를 그걸 나중에 김어준 방송에서 그걸 받아서 보도할 수도 있는데 저기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전에 충분히 그 협의가 됐다고 보고 그 협의가 된 상황 같으면은 김어준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절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연하는 척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가 곤란하게 됐어요. 정청래가 배후에 김어준이 있는데 정청래가 사흘 만에 입을 열었거든요.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네네. 그러면서 고발을 단호하게 도처를 차겠다. 그거 하니까 민주당에서 김어준 쏙 빼고 장인수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정청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서로 이야기가 됐겠죠. 정청래가 아마도 총수님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해라. 그런데 그러면 나도 방송에서 약간 좀 빠지겠다. 는 이야기를 저는 서로 교감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완전 철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를 딱 걸쳤죠. 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고 바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걸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롯 그러니까 제보자도 33년 만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장인수가 제보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건데 다른 건 또 다 놔두고 이번 이 거래 의혹하고 워터게이트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닉슨이 나중에 워터게이트 때문에 어떻게 됐죠? 탄핵 국민에 몰리다가 그 탄핵을 안 받으려고 하야를 했어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거 끝도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거 어떤 뭐 예고 아니야? 이렇게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명계에서. 네. 친명계 네티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김어준 씨가 철수했다기보다는 작전상 후퇴, 치고 빠지기 정도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어준도 논란이 되니까 작전상 살짝 빠지는 양상인데 정청래가 침묵을 하다가 입을 어제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말한 대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정청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만 한 게 아니고 뒤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데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당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고 이후에 실제로 장인수 씨가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본다면 그래 수사를 통해서 한번 진위 여부를 제대로 밝혀봐.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도 무게중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네.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팩트가 네. 그런 게 그 있을 수가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김어준은 고발해서 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인수 씨만 그 들어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펜앤마이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펜앤마이크 예를 들지 말고 언론사에서 네. 보통 어떤 기자가 기사를 뭐 그쪽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닌 걸 썼거나 하면은 이 상대방에서 기자를 고발을 하죠, 고소를 하죠. 그렇죠. 그럴 때 편집인까지 다 같이 합니다. 위에 데스크까지 다 같이 해요. 그런데 저기는 사실상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 방송이니까 김어준 씨가 그 판을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쏙 뺐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꼬리가 잘릴까? 장인수 씨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어떤 과정을 전부 다 밝혀라. 그러니까 제보자가 누군지 다 밝혀라고 한준호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다 밝히면은 이거 큰 파장이 후폭풍이 일어날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 이거 나보고 다 밝히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을 그 고위공직자가 누군지 받은 검사들이 누군지까지 다 본인은 알고 있다는 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후속 기사도 있다. 고 하고 또 이 내용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인수를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장인수 만약에 이제 수사를 받든지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장인수 씨는 가만 그냥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본인은 팩트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장인수 씨가 여기서 그대로 이게 좀 거짓말을 한 거다. 어떤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장인수 씨는 뭐 사실상 끝나거든요. 이 어떤 이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여러 군데 지금 유튜브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좌파 유튜브에 예. 그 상황도 좀 중단돼 버리니까는 장인수 씨가 또 뭔가 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유튜브 방송 때 장인수 씨가 폭로를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계속 큰 건이라고 이야기한 건 김어준이고 또 KBS 출신인가요? 예, 예. 홍사훈. 예, 예. 예, 홍사훈은 이거 탄핵감이네. 네. 그랬는데 또 발표했죠. 예, 민주당은 적어도 김어준이라든가 홍사훈은 고발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넣지 않았어요. 지금 안 넣었습니다. 예, 장인수 기자만 넣었는데 이게 김어준으로 확전되는 것에 대한 내부의 경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어준 쪽에서 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뭔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협업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장인수 씨하고. 그래서 어떤 서로 이제 당분간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저 방송에서도 장인수 씨하고 마치 절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처음부터 같이 이거를 시작을 했으면은 장인수 씨가 알고 있는 걸 김어준 씨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장인수 씨가 계속 내가 폭로할 게 더 있다는 그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 방송 나가서 그건 본인 방송이 아니고 김어준 방송 나가서 이렇게 그 거래 의혹을 제기를 하기로 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쭉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보통 우리 기자들도 이 어떤 특정거리가 있으면은 한 번에 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탁 던져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공격이 들어오면 또 다른 하나를 툭 던지죠. 네. 그래서 아마 장인수 씨도 기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더라고요. 네. 세계일보 출신이고 MBC 가서 한 20년 이상 했으면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던져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김어준 씨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김어준을 자극하면 안 되죠. 김어준 씨는 그냥 보통 아무것도 없어도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것을 뭔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김어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어서 김어준을 뺀 것 아닌가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예. 자, 먼저 속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속보. 이정현 공관위원장 속보가 나왔네요. 예,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겠다. 입장을 밝혔네요. 전격 사퇴하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모든 책임질 것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현재까지 나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오세훈을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 체제를 흔드는 것이 이 공관위까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좀 더 이제 후속 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세훈 때문이죠. 예. 오세훈이 어제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지난번에 그 후보 접수 경선 후보 접수가 마감됐는데 그때까지 오세훈이 접수를 안 하고 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후보 그 공천 경선 접수를 보이콧해 버리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런 행동을 했고 어제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위원장이 어제 6시까지 다시 이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어제 6시가 거의 다 됐어야 오세훈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오늘 접수 안 한다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혁신 그 전에는 윤의계인에 대해서 절연 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연 선언을 했잖아요.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제 또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이 이것저것 내놨지만 그 중에서도 혁신선대위를 구성을 하라.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김종인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 선대위원장을 시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 선으로 빠지라는 이야기예요. 장동혁 체제를 사실은 붕괴시키려고 하는 붕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선으로 네. 빠지고 네. 아니면 공동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장동혁은 그대로 있고 뭐 누가 들어오든지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친한계나 이쪽에서 이 혁신선대위를 같이 주장을 하면서 장동혁은 이 선 후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장동혁 퇴진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그 지렛대를 그것을 이제 그 활용하는 지렛대를 공천관리위원회를 그 이야기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버린 거죠. 이정현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뭐 자존심에 상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네. 한번 그 기한 내에 그 신청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신청을 안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불출마하는 건 아니다. 무소속 출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공관위가 나를 영입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공관위가 뭐 경선 이런 거 하지 말고 공관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삼고초려를 하든지 해서 꽃가마 태워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아예 본인이 이 사표를 내버리는 내 던지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 새로운 또 공관위 구성을 하고 하려면 정말 시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을 다시 한번 그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문제 그럼 한두 가지 좀 중요한 문제, 중요한 현안이 떴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기본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전체 당의 어떤 방향을 이미 잡았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도 있고 또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당 관련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지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적어도 윤석열 비상경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단절하는 것보다는 그 잘못을 문제가 있다면 비판을 하되 그 연속선상에서 좀 계승을 해라. 이번 이제 기본 취지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지도체제가 새롭게 당 내부를 혁신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이루는 기회를 기존에 있었던 주류 기득권 세력들이 늘 정치공학적으로 당을 움직이는 뭔가 이런 것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혁신은 이제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 좀 가치나 노선이 뚜렷한 당의 면모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2선에서 김종인이나 뭐 다른 김 씨들이 움직이는 그런 당들이 뭐 김무성이나 이런 인물들이 움직이는 당은 이제 죽은 당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저류가 기조에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의 지금 행보를 보면 그것이 다시 방금 이제 김종인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시 그게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를 해서 김종인 찐의 사실은 체제를 상당히 중심에 놓고 오세훈이 나서고 있지만 여기에 한동훈의 복귀와 이준석의 복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판을 구축하고 노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네. 이 본인이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가도 정원호한테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정원호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본인이 많이 지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세훈으로서는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본인의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상대로 본인의 그 하나하나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몸짓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자기가 힘으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 다른 체제를 갖다 놓는데 김종인이든 뭐든 또 뭐 유승민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자기가 이 정도 되는 체급이다. 자기 대권 주자다.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본선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힘을 그 새로 세팅을 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그 본인 자기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이 돼서 아마 지금 공관위원장도 이재명 공관위원장도 이 사퇴를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원호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원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농지 문제나 여러 가지들 지금 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뭐 힐링센터 문제도 예, 있었죠. 힐링센터. 그러니까는 그 자기 고향에 힐링센터 만들고 성동구 힐링센터를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전체 이제 판을 흔들어서 보수파 진영의 판을 흔들어서 그 보수파에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것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속셈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뭐 하나를 요구했다가 하나가 성취가 되면은 그 다음 걸 또 요구하고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어떤 또렷한 그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돕니다. 오세훈이 갈수록 이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현실적으로 낙선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출구 전략의 최종 목표는 당권을 노리는 거다. 결국은 장동혁 지도체제를 무너뜨려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그 책임을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지도부 전체를 몰락시켜서 그 다음에 당권을 오세훈이 노리는 거다. 사실 이런 게 사실 파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해야 되죠. 예. 불출마하고 나서 뭐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져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은 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든지 나중에 당권을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배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불출마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무소속 출마도 아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그 보관이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죠. 진짜 어떻게 본인의 선택을 하는지. 아니 본인이 출마하고 나서 이 서울시장이 됐는데 자기가 당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장에 또 떨어졌는데 당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불출마를 하고 대기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지금 입으로는 절대 불출마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천 신청은 안 해요 또.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보면은 이 저번에 뭐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선거에 지더라도 뭐 당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선거에 지면은 지금 당대표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양손에 지금 떡을 들고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당권이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이게 좀 더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오세훈이 지금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지금 기회가 왔다. 장동혁 대표 체제를 특히 장동혁을 2선 퇴지 후퇴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당대표직에서 쫓아내는 이걸 염두에 두는 것과 함께 지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나 때문에 지금 불리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 때문에 장동혁 체제 때문에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거 프레임을 착착착 본인 생각할 때는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불리한 상황도 책임을 떠넘기는 하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축적해 가야 된다. 그런 여론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조중동이 있지 않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 꽃놀이패는 장동혁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차기를 모색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주변 참모들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무너지는 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세훈의 정치적인 미래만 관심이 있지 당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당인으로서 오세훈을 사실은 찾아볼 그 자격을 참 묻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말 당을 생각을 하고 예. 이 우파 진영이 어떻게 하든 이제 재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본인을 희생을 하겠죠. 예. 본인을 희생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그런 일도 있었었죠. 그 장동혁 대표에게 퇴진하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래 그러면 전 당원 투표해서 만약에 전 당원이 나보고 물러서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러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직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그때 그래 내가 만약에 그 전 당원이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재승인을 한다면은 내가 다음 시장 선거 안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런 직을 걸었으면은 진정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뭐 혁신 비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혁신 선대위 이야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나도 서울시장 선거 포기하겠다고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좀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본인은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장동혁을 나가라고 지금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장동혁 지금 어제도 천지일보인가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네. 자기 대권 주자 1위입니다. 여전히. 대권 주자가 1위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장동혁을 49%가 자기 대권 주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르는데 당 내에서 자기 대권 주자 1위를 하는 사람을 뒤로 빠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뭘로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껍데기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만약에 김종인이나 뭐 이렇게 뭐 그 유승민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어떤 뭐 그 중도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이 왔네. 그럼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빠져나가 버리죠. 투표장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선당 후사 이 정신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오세훈 문제, 오세훈이 뭘 노리는가, 장동혁 체제,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붕괴시킬 것에 몰두하고 있는 오세훈,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수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한테 진 거 아니야? 서울시장 이미 뺏겼고 나는 다음을 준비하겠어. 뭐 이런 당권을 노리는 오세훈의 행보를 눈에 보이게 합니다. 자, 그 장면을 속보가 나와서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 중동 사태 문제로 좀 짧게 좀 몇 가지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또는 정확하게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된 여론조사 부분이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공습 반대가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폭스뉴스에서는 찬반이 딱 50대 50으로 갈렸어요. 한국의 언론의 지형, 언론의 상황도 그대로
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이 뭐 국내 언론이 미국의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 같은 미국의 좌파를 대변하는 같은 보도 형식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미국민들이 이 보통 그 전쟁을 이제 뭐 일으킨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네. 전부 다 반대하겠죠. 저도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아 미국민들도 상당히 좀 저희 트럼프의 이 정책에 대해서 그 대이란 정책이나 그전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좀 회의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특히 그 이란의 그 어린이들이 이 많이 이제 그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하면서 또 미군이 한 7명 정도가 또 그 전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을 거라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은 그 폭스 뉴스 같은 경우는 50대 50, 찬성 50, 반대 50인데 특히 이 그 앞에 전제가 된 게 61%가 이란이 미국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 요인을 제거를 하는 데 대해서 미국 국민 50%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보니까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10명 중에 8명 가량은 여기에 또 좀 찬성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트럼프에 대한 좀 신뢰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뭐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는 비판하는 시각도 여전히 뭐 있지만은 이런 그 국가 안보 문제, 미국의 안보 문제나 아니면 미국이 이 지구촌에서 경찰 그 국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트럼프의 정책에 좀 신뢰를 보내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는 조금 짧게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공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습의 대상 중에 하나가 테헤란 은행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나 뭐 핵시설 여러 가지 공격을 했다는 것은 알려졌고 특히나 군사시설 를 집중적으로 공격, 뭐 방공망 시설 공격을 했다는 것은 쭉 알려져 있었는데 테헤란 공습 지역에 테헤란 은행을 폭격했다. 돈줄 문제인지 테헤란 은행 공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네. 그때 쿠로도 민병대 이렇게 뭐 투입을 대신해서 좀 그 내부의 그 반정부 세력의 봉기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분석이 처음부터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내부 봉기. 그러니까 과거 뭐 팔레비 왕조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봉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경제적인 좀 혼란이 좀 그 일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은행을 폭격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유통이나 경제 부분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러면 이제 이런 국내에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로 이 은행을 폭격을 했는데 이란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이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 걸프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맞대응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란으로서도 그 은행 폭격이 상당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닌가는 그 추측이 가능하죠. 예. 자, 모시타바와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모시타바와 관련해서 일종의 유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본인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런 국영 앵커를 통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됐고 또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왔던 내용이지만 공습 첫날에 미군 공습 첫날에 공격을 당했다 이런 사실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명수비대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모스타바가 존재가 치명적 부상을 입거나 상당히 사망 상태, 일부에서는 사망을 사실 했는데 제3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도 지금 돌고는 있기 때문에
이 만일 무스타바의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 혁명수비대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또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은 무스타바가 혁명수비대를 장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혁명수비대가 이 무스타바를 그냥 그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혁명수비대라는 것이 그때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호메이니, 이 호메이니가 만든 군대입니다.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 군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친위 부대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혁명수비대 병력이 한 19만이라고 하고 이란 그 정규군이 40만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혁명수비대예요.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중요한 역할을 다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혁명수비대가 일종의 뭐 기득권층이 돼 있어요. 이란에. 그것이 경제, 사회 뭐 여기에 전부 다 진출을 하고 혁명수비대 출신이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혁명수비대 쪽에서 전쟁 종결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면서 계속 강공을 이제 밀어붙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 모즈터바가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성명을 그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대신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즈토바가 그때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 6명인가 그 폭사를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어서 부상을 입었다. 그 발이 골절되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제 육성이라도 나왔을 텐데 육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또 그 전사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육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미국이나 영국 언론에서는 부상 정도라고 하지만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그 초강경 조치들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무너져서 다른 그 체제가 들어서면은 신정 체제가 무너지고 다른 체제가 들어서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가진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한 20만, 19만 되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똘똘 뭉쳐서 또 그쪽에서 호르무즈 해협하고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의 이 강경 노선이 좀 이란 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메시지가 좀 엇갈리는 메시지들이 지금 돌고 있긴 한데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 이런 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혁명수비대의 입장이나 수뇌부 일부가 발표하는 게 다른데 페제스키안 지금 대통령은 이전부터 종전선언 약간 휴전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달리긴 했지만 협상을 시작하자는 게 나와 있고 무스타파 유령 메시지는 계속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일종의 그 내부의 어떤 전술인지 아니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일단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 분담인 건지 내분인 건지 어떤 차원에서 봐야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온건파들은 이 정도에서 이제 어떤 보상금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에 몇 가지 요구를 하자. 그 이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금도 받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 다시 침공하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라늄 농축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본인들이 독자성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거죠. 끝내자는 건데 그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끝내서 뭐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하니까 이번에 이것을 어제 오늘 성명을 보면은 이걸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희생된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전사한 사람들을 순교를 했다, 순교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신정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이란 국민들 전체에게 이것을 성전이니까 참전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은 이 어떤 배상 같은 것을 받고 다시 침공을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농축우라늄도 보장을 하는
그 선에서 끝내자는 쪽보다는 성전 선언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순교 이야기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강경 노선이 가장 최근의 이란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들이 연동돼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한번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이란 공습에 지금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지타바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또 나름대로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모지타바를 살아 있다면 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미중러 간의 일종의 대리전이 조금 더 촉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특히 미중러도 그렇지만 그 미국하고 중국의 그 패권 싸움 뭐 한 전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전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는 그 중동에 마련한 중국의 근거지, 그 중남미에 마련한 중국의 근거지 이렇게 불렀고 이란은 중동에 마련한 중국의 뭐 전진기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이란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8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유 한 20% 정도가 이란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하는 그 이유는 뭐 농축 우라늄 그 핵무기 개발 때문이지만은 전체 구도로 보면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의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참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참전을 하면 바로 뭐 제3차 대전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지금 강대국들도 주변 강대국들도 일단 어쨌든 이란의 그 신정 체제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신정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중재를 하거나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의 강국 노선이 뭐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란 체제가 상당히 내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로 이란 자체의 국가 형태라든가 영토는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권력 체제의 붕괴 또는 권력 체제가 변화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타깃이 미국의 타깃이 어딘지 베네수엘라, 이란을 거쳐 다음 타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떠오르는 두 국가가 있죠. 예, 북한과 쿠바죠. 쿠바가 다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선 북한 문제로 타깃이 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어쨌든 중러가 있어요. 뒷배경에. 그리고 이제 북한의 타깃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외교적 협상을 먼저 할 걸로는 보이는데 지난번 이란도 그렇고 마두로 체포 직전까지는 다 평화적인 외교적 협상을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타깃이 이동할 경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북한은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 이렇게 서로 그 회담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괴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오히려 그 미국하고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이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 대화보다는 어떤 무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러 최근에 보면은 여러 그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아주 이제 이 여유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김정은이 뭐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든가 뭐 현장을 순지한다든가 김주애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서로 마코에서는 일정 부분 뭐 좀 대화도 좀 오가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 무력으로까지 이렇게 북한을 다른 이란이나 이렇게처럼 다루게 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단계에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ICBM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뭐 핵 변수가 그러니까 핵을 완성한 나라하고 개발 중인 나라하고 이거 대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뭐 제2의 이란이나 이런 사태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 국방을 뭐 맡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죠. 그런데 최근에 이 주한미군 전력 자산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하고 패트리엇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게 그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핵은 재래식 무기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안이한 이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예. 자, 중동 사태 문제 좀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양문석 문제 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문석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는데 일단 이 사건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고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그 고위공직자 지금이나 그때나 저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항상 뭔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인들이 뭐 깨끗한 척하고 하지만은 그게 다 이면에서는 이 내로남불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사건이었죠. 11억 원 이 본인의 그 자녀가 개인사업자 면허를 뭐 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 허위로 드러나서 이게 사기 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처음에는 그때 공천을 앞두고 불리하니까 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공천을 딱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는 그 언론 보도 탓을 하면서 언론들에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막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대출 사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내 집 마련에 애를 쓰고 있는 국민 정치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상황이 대법원에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 했던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 문제를 강하게 지금 추진했던 때잖아요. 네. 그러면 정면으로 사실은 그것에 맞선 사람이 이 양문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그렇죠. 양문석 지금 드러나는 이재명 정부 사람들도 과거에 이제 갭 투자를 다 하고 자기가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다 장만하고 뭐 두 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 갭 투자를 통해서 또 자기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뭐 정책실장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정부 그 전의 일인데 그 전의 일이 그 정부가 지향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그 도중에 이 사기 대출 지금 사기 대출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으니까 사기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이게 집을 마련했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뭐 비교를 하자면 현행범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전에 사람들은 전과자들인데 여기는 현행범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 부분에 좀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이 양문석 사건이 뭐 덮어져 있거나 몰랐던 사항이 아니라 특히나 공천 과정에서도 이 해당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이게 유죄라는 게 확정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공천을 했던 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문제에도 동시에 따라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저 양문석 그 의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공천 기준은 단 하나였죠. 비명 행사 친명 횡재. 네. 그러니까 친명이면 어떤 뭐 화자가 있어도 전부 다 이제 공천을 줬고 그것도 좀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 주로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그때 논란이 일어났지만은 완전히 지금 묻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은 어쨌든 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이 당에서 그 어떤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는 민주당이죠. 뭐 대법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어제 뭐 전부 다 이 뭐 결의를 연판장을 돌리고 또 심지어 어제 첫 발효된 그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병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어차피 그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은 대법원을 아예 이렇게 쑥대밭처럼 만든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저런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이번 그 지방선거 때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어떤 심판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지금 의원직의 상실형을 받아서 파기환송돼서 의원직이 자연스럽게 상실되는 상황이 예정돼 있긴 한데 결국은 의원직을 양문석이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예정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양문석이 이 사심제라고 불리는 재판 소원을 다시 제기를 하겠다 그런 비슷한 언급을 했어요. 헌법적 권한이 침탈됐으면은 가족이 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제 발효된 두 가지 악법 하나는 법 왜곡죄 이것은 1호 그 고발 대상자가 대법원장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악법 재판 소원죄는 1호 혜택을 보려고 하는 정치인 1호 다른 사람들은 요즘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정치인 1호가 양문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재판 소원제를 하면은 관련 법률들을 같이 개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긋나는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는 선거법은 고치지 않고 이것만 제정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양문석 의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본안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할 거라는 거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다시 의원이 되는 거예요. 배지 떨어진 건 다시 다는 거예요. 본안 사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안 치러지죠. 안 치러지면 이거 나중에 그리고 본안 사건에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 안 치러지고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나중에 본안이 인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은 재보궐선거가 있어야 되죠. 안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거기 지금 김남국이 출마를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서 그 사람이 국회 의정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본안에서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다시 배지 달아야 돼요. 양문석은.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까? 재판 선거 자체. 국회의원 2명이 되는 거죠. 두 명이 되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법령으로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돼 있는데 301명이 되면은 그것도 지금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도 않고 가만도 하지 않고 버젓이 그냥 이재명 방탄 또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혼란이 여기저기서 막 발생을 하는 거죠. 법 왜곡죄도 지금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변호사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게 소급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보통 법률은 그 법이 공포되면서 그때부터 하고 소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소급을 하는 그 고발이 1호가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수사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저기 용인 어디 지방경찰서 용인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장 법률의 최고봉에 있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도 고발됐죠. 그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법령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왜곡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그 다음에 뭐 가면 또 다른 판사가 하겠지만은 네. 지금 초기에 그거 판단을 경찰이 하게 되는 이게 정상적입니까? 대법원장의 법률 적용 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경찰이 초기에 판단을 하는 그런 법 왜곡죄나 이 지금 그 양문석 의원이 대혼란을 볼 수 있는 이 재판 소원제는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이 양문석 의원은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걸로 보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 이 지금 양문석 지역구를 노리는 자들이 2명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이게 출마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 거명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그리고 법을 얼마나 지금 휘하하고 조롱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김남국 의원도 지금 코인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수사를 받았고 했는데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비서관을 시켰는데 거기서 또 현지 누나 파동이 나왔잖아요. 현지 누나 해가지고 비선 라인으로 뭐 인사를 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 사람 또 대변인을 시켜요. 대변인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출마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정권이 저는 그 아나모인이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김용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김용은 정말 저는 파렴치하다고 봅니다.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저기 가서 당선되면은 대법원 판결이 바로 그 직후에 나오면 바로 그 국회의원직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정말 그 말 듣고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김용 말 듣고. 조국도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국회의원 됐지 않느냐. 2심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또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 뭐 나는 왜 못 되는 거야. 조국은 됐는데. 그런데 조국은 되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돼서 뺏지 날아갔잖아요. 그럼 자기도 나중에 구속돼서 뺏지 날아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그 국민을 그 무시하고 우롱하고 또 특히 그 지역 구민들을 얼마나 이 하찮게 보면은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예. 오늘 중동 문제 그리고 마침 이정영 공관위원장 문제가 사퇴 문제가 나와서 오세훈의 지금 당권 장악 시도 그리고 양문석 문제 그렇게 다 다른 문제 몇 가지를 섞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문제도 미국 여론조사 문제도 살펴봤죠. 예, 일부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